자,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12.3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씨가요, 수첩에다가 수거, 즉 이제 납치 대상과 또 이들을 수용하려고 그 처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처리할 방법까지 적어놨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상원 씨가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비밀 수용소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국회에서 멀지 않은 곳 신길동이었고요. 주택가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와, 이 동네에 이런 건물이 있을 줄 정말 몰랐는데 잠시 영상을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수첩엔 이들을 체포한 뒤 수용할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진은 수방사 벙커 말고도 제2의 구금시설이 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신길동의 평범한 주택가, 국회에서 불과 2.5km,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의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높은 담장과 철책으로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건물이 등장합니다. 모든 창문은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종이를 붙여 가려놨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인사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문은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없게 육중한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철문 옆엔 아트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설입니다. 이곳은 원래 대공 혐의점이 있는 탈북자들을 데려다 조사하는 곳입니다. 노상원 씨가 만든 비선 조직인 정보사 수사 2단은 이곳을 체포한 사람들을 가두고 신문하는 장소로 쓰려고 했습니다. 이 방첩사의 체포조가 정치인 등을 이제 수방사 비원 벙커에 수용을 하려고 했었다면은 정보사는 이곳을 이제 별도의 수용 시설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건물을 보니까 예전에 네? 그 건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계엄 선포 직전에는 HDI 북파공작원 운영 계획을 또 여기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꽤 촘촘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촘촘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셨는데 네, 촘촘하진 않나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엉성하게 그런데 아주 무시무시한 플랜을 나름대로는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의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한동안 그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느닷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닌 정보사 전직 사령관 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이게 사실이야 할 정도로 정말 드라마에서도 안 다룰 만한 그런 사실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고 근데 이게 또 금세 이렇게 어쨌든 뭐 국회와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한 상황도 있겠지만은 이거 자체는 좀 더 사실 확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첩에 전부 적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 정보사 그 전직에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수거라든지 처리라든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사악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국가의 어떤 존립과 국민의 안전 생명을 위해서 군사적으려 할 그 미션이 있었던 것인데 이걸 지금 왜곡해가지고 네. 국내 정치에 만에 하나라도 하려 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군인들일 그래서 텐데요. 지금 이제 뭐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군에 재직하는 많은 병사, 사병들도 있을 것이고 장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전도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제가 안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네. 이 사람도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잘 나가다가 불명예로 결국은 이제 예편을 하고 그걸 예편이라 그럽니까? 어쨌든 불명예로 하차한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명예회복을 시도한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을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금 시설만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있죠. 지금 현재. 근데 과연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그 어떤 일을 도모했고 이게 지금 그 계엄 선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촘촘한 준비라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 놀랍다.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사 과정에서 이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네. 여기서 계엄 선포 직전에 그 HID, 그러니까 북파공작원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그 중에 민간인 한 사람이 있었다. 노상원 씨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사항이어서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어제 그 김영현 측 변호인 기자회견에서 보면 노상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자문한 건 사실이지만 무슨 계엄의 비선이거나 대통령과 관계는 없다. 근데 보세요. 이게 정치인 등의 그 체포조를 운영해서 신문할 장소까지 이렇게 대비했다는 게 이를테면 노상원 씨가 그냥 자가 발전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누군가의 명령이나 누군가의 지시 없이 이런 계획을 민간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상원 씨가 그 사람이라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다가 본인이 현직 정보사 장교들을 다 지휘했잖아요. 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라고. 네. 그 자체가 저는 어마어마한 이 군기 위반이고 군령 위반이고 맞습니다. 이 정보사라는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거예요. 이런 민간인 그 비선에 의해서. 네. 저는 반드시 윤 대통령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김영현을 통한 지시든 아니면 노상원이 윤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던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HID 그 북파 공작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개념상 그런 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대북 어떻게 보면은 이 공작 역량들이에요. 네. 대외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정보 자산들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 내부에 우리 안의 혼란을 부추기는 그 역량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심지어 그 일부 그 인력들 같은 경우에 일부 블랙 요원들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까지도 임무를 대기하고 있었고 네. 뭐 우리 공항이나 군 안보 시설을 폭파하려는 네. 그런 임무를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청주공항이죠. 이거 다 수사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심각한 이거는 이제 군사 반란 이거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계획이 허술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획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치밀하게 세웠는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된 겁니다. 실행할 능력이 부족했던 거나 아니면은 그 실행을 지시받았던 그 계엄군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네. 국회에 들어와 있던 계엄군 인력들의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전공이 막 흔들리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부대인데 네. 사실은 맨몸으로 거기서 시민들이 가로막는데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본인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니까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천만다행히도 그 시도가 가로막힌 거지 이들이 그런 어쨌든 이 반역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노상원 씨의 수첩이 어느 정도까지 실행됐는지 그는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실행이 됐다고 저는 봐요. 때문에 그걸 그냥 뭐 개인의 아이디어 수준이고 그냥 그 사람의 망상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몸통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 강제 수사밖에 없어요. 본인이 수사 나오지 않고 여전히 불소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군다면 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공수처를 포함해서 명운을 걸고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공장 요원들이 지난달 말에 몽골의 울란바토르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 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몽골 정부 쪽 인사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가 현재 정보기관에 붙잡힌 거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임무가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하고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힌데 그리고 이들을 풀려나게 해준 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었다고 하네요. 그 조금 전에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에서 이번에 세 번째 소환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불응하게 되면은 그건 법에 따라 관례에 따라서 그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포를요. 이러한 그 사실 확인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네. 국가, 사회,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노모 장군 같은 경우 전직 장군이죠. 네. 그 경우에도 그 수첩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한겨레 보도는 이거는 또 저는 그냥 요 액면 그대로만 보자면은요. 네. 정보사 요원이잖아요. 근데 몽고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풀려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을 풀려나게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보사령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자연스럽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서 몽골 정부 쪽 인사를 상대로 공작을 벌였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그러면은 지금 요번에 이 계엄 선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치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정말 홍수 같은 여러 가지 의혹과 내용이 쏟아져 나왔는데 결국 탄핵 이후에 그 확인된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각 수사 기관마다 수사를 벌이고 있고 아마 이런 것이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는 수사 기관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 뭐 표현은 뭐하지만 흘렸다 그래야 되나 제공하니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요번에 계엄 사태와 연관이 있다라는 그 인과성 있는 증거와 증언이 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부품 공작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의혹은 가죠. 네. 의혹은 네. 가나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상당히 필요하다. 의심스러운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정보사들의 블랙 요원들 리스트가 노출이 돼가지고 네. 일제히 그 블랙 요원들 귀국시키고 한동안 해외 출장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 몽골로 해외 출장을 가서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고 하다가 몽골 네. 정보기관에 노출이 돼가지고 체포가 됐던 거예요. 그걸 이제 문상원 정보사령관이 뭐 그쪽에다가 접촉해가지고 풀려나도록 역할을 한 거여서 결국 그거는 문상원 정보사령관의 임무를 다이렉트로 받고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간 거 아니냐. 그 임무가 뭐였냐. 왜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고 했는지 이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문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국회 나와가지고 본인이 체포조 이런 것도 없었고 전혀 본인은 부상계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이런 식의 그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롯데리아에서 뭐 그 노상원하고 회동했던 것도 네. 확인이 됐고 체포조도 편성을 했었다는 걸 최근에는 이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에 네.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조사가 좀 필요하고 만약 부품 공작을 기도한 거였다면 앞서 이제 뭐 그 계획이 이들의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냐를 둘러싸고 여러 관측들이 있는데 뭐 굉장히 그 스케일 있게 계획을 세웠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노상원 씨가 수첩에 메모했던 NLL 인근에서의 뭐 어떤 북의 도발을 네. 기도하고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지금 심각하게 느끼는 게 이번 내란 사태 이후로도 우리 군의 가장 비밀스러운 그런 이제 정보 조직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네. 또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임무를 받고 활동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저는 심각한 어쨌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둘 수 저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저는 육군사관학교도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현대사에 근 한 60년간에 3번의 쿠데타, 80년이죠. 한 80년간에 3번의 쿠데타의 육사가 아주 깊이 연루돼 있고 육사 출신들이 그 3번의 쿠데타를 주도한 거예요. 이거 그냥 둬야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 이 군에 심각한 이 개편 문제, 체제 개편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관학교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의원님 개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제 개인 저는 의견입니다. 이제 물론 네. 생각이 다른데 네. 이 그 몇몇 그 소위 굉장히 이 인식 구조가 삐뚤어진 그 고위 장성 출신의
이 정부 공직자들에 의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짐으로써 적어도 국가의 안보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는 젊은 육사생도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오비들 중에도 그 철저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또 무슨 뭐 부정선거 해가면서 얼토당토한 또 그런 그 어떤 주장에 현혹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 어느 나라나 육사, 해사, 공사가 있는데 네. 이런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악용을 하는 게 문제지 우리의 안보 현실이 그렇다고 지금 편안하냐? 그럼 북한은 순수한 희생자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린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이 투톱 체계 잘 될 것인가? 권성동 의원은 의원들에게 당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좀 더 얼굴을 두껍게 해야 된다. 고개 숙이지 말아라. 당당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고 어떤 전략을 쓰려는 걸까요?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이었어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네. 권성동 의원이. 그런데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고개 숙이지 말아라. 그러면은 아마 지금 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부 상당히 그 우편향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 우파들에 의한 지지율이고 그들의 결속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은 더 이상의 어떤 그 전국 정당이 아니라 TK, PK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인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정당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특권을 누리겠다라는 것인지 정말 책임감 없는 얘기고요. 진짜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제 그 처신과 그 운영을 해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5선 4선이 되는 사람들이 후배 정치인에게 귀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염치가 없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기득권이 독점되는지 그런 부분에 저 자신도 좀 참담해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아, 참. 저는 심정 같아서는 예. 그냥 내일 총선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저런 사람들 다 싹 날려버리게 심판을 네. 심정 같아서는 내일 다시 총선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번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 뭐 나경원 또 누굽니까 윤상현 근데 이런 분들이 과거의 경험치에 기초해서 버티면 국민들은 또 잊고 찍어줄 거다. 게다가 이제 공천만 받으면 특히 네. TK, PK 여기는 안전하다. 이 생각 때문에 저러는 것 같아요. 근데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당시에 범죄나 잘못하고 지금 이렇게 그 무력으로 헌정체제를 뒤엎으려고 했던 이 친일 쿠데타 내란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들이 이걸 잊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말로 저렇게 주는 상처를 저는 잊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과연 보수 정당인가 싶은 이제 의문이 들어요. 최근에 그 조갑재 네, 월간조선 네. 전 편집장 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보수 농객인데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이라는 미치광이를 감싸는 이제 국민의힘도 미쳤다. 이게 곱게 미친 게 아니고 더럽게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적단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분이 얘기하는 보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국민의힘 정말 보수인가 의심스럽고요. 그럼 우리 정치 공동체에서도 추방해야 될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닌가 싶고 건강한 보수가 재건돼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 정도가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면 그러면 정말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이나 성찰에 기초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권영세 권성동이 무슨 성찰이며 무슨 쇄신이며 혹은 무슨 안정을 가져오겠습니까? 국민들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내일 다시 총선을 했으면 하는 심정밖에 안 듭니다. 네. 보수 괴멸을 우려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또 헤아려 봤을 때 차라리 총선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박원석 전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국회 상황은 어떨지 또 주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